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시작부터 정치권에선 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3대 특검법이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인선 작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화제가 된 정치권 이슈들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목 정치평론가, 송영훈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이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라서 이 추념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이 정치권도 주목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면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일 것입니다.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보답합시다. 네, 오늘 이 대통령 추념사를 정리해보면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걸맞는 보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 같거든요. 이 취임 후 첫 국가기념식에 나온 이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사실 역대 대통령들의 현충일 추념사를 쭉 비교를 해봐도요. 대략 그 취지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현충일이라는 게 갖는 우리가 현충일을 추념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략 비슷하고 그리고 보훈에 대한 국가의 의무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부분도 비슷한데 다만 이제 초점이 어느 쪽에 조금 더 가 있느냐 하는 해석의 차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식 문제도 사실은 과거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을 강조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그 국가의 책무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한 대목인데 저는 뭐 아주 바람직한 인식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이런 말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인용한 것도 있었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좀 강조를 했는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추념사가 떠오른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보훈 정책에 있어서는 문 전 정부의 기조와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높겠죠. 뭐 보훈 정책만 그렇겠습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이재명 정부가 할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가 했던 굵직한 국정 현안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뭐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 군장병이나 소방관, 경찰관 이런 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보상을 현실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추념사에서 저는 좀 주목되는 키워드가 두 가지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멘트에도 나왔습니다만 국가가 책임 있는 응답을 하겠다고 하면서 책임 있는 응답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전쟁 걱정 없는 평화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 당선 첫 번째 메시지에 나왔던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국가의 방향과도 상당히 일치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주목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추념사에 보면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복 입은 시민은 사실 지난 12월 13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나름대로 이 절제와 자제를 통해서 유혈 사태를 빚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위험한 상황을 잘 극복했을 때 군인들의 그 현명한 판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하면서 제복 입은 시민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현명한 대처를 했던 그 군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치사의 뜻도 담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뭐 눈길을 끌었던 언급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또 언급이 안 돼서 눈길을 끈 것도 있었거든요. 오늘 추념사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평론에서 프레임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평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나 북한의 도발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고 이런 부분은 대단히 아쉽죠. 정치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구성할 때 TPO, 그러니까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구성하기 마련입니다. 저 자리가 현충일 추념식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절대 다수는 북한의 남침, 그리고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형태의 북한의 도발도 단호하게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고요.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북한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편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유죄 판결이 어제 확정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여전히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인데 대북송금은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의 외교 안보 노선이 북한에 경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더라면 국정 운영에 많은 득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미국과의 관계 저희가 좀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 현충일 추념식 참석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현충원 인근에 있는 시장을 찾아서 이 깜짝 행보가 화제가 됐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첫 대민 접촉 일정으로 시장을 찾은 건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뭐 경제와 민생 이걸 최우선으로 두는 행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 가지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정책에 역량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 서민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주거라든지 네. 물가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물가 그리고 소비 그리고 내수 진작 그런 차원에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일종의 홍보 차원에서 저는 깜짝 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가셔가지고 부부가 이 찹쌀 도넛이라든가 아이스 아메리카 등을 사 먹으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사실 저희 민주당 정부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입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렇죠.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로 인해서 이게 불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차 추경에서도 여기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지역화폐와 관련해 가지고 뭐 한국 지방행정협회라든지 부산연구원이라든지 여러 지역적인 데서 이 성과가 사실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지역화폐 하나로만은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네. 다른 어떤 정책들도 동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단 배지가 또 눈길을 끌었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달고 있는 배지를 잘 보면 왼쪽 모서리가 달린 듯한 그런 태극기 배지를 달아서 눈길을 끌었는데 지금 저게 취임 이후 사흘 내내 같은 배지를 착용하고 있는 거라던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예, 뭐 태극기가 그 진관사 태극기라고 해서 과거 일제 강점기 시대 때 3.1 운동 직후에 진관사에서 일장기를 바탕으로 해서 급히 만든 태극기였고요. 그러니까 네. 사계 자체가 약간 우리가 지금 이거 규정하고 있는 태극기하고는 약간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 시대 때의 이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런 정신, 국난 극복의 정신, 그리고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잊지 않고 애국을 하는 그런 그 선열들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배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만 과거의 정상적인 이렇게 정부 취임이 아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지금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때문에 조기 선거에서 지금 이렇게 시작된 정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 때의 출범하고는 달리 아마 상당한 나름대로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여기다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배지에 담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아직 정부 조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다소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 또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습니다. 저 국무회의 모습은 보는 사람도 어색하긴 합니다. 어제 국무회의 김밥 한 줄과 생수 한 통으로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으니까 일하는 대통령의 면모를 좀 보여줘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뭐 이제 그 국무회의를 하다가 뭐 중간에 뭐 식사 시간을 별도로 갖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뭐 네. 과거에 우리가 저런 장면들을 좀 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뭐 샌드위치 놓고서 회의하고 뭐 이런 장면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텐데 여하튼 그 지금 현재 신임 대통령으로서는 자 한시라도 그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리고 식사 시간도 줄여가면서 그 지금 그 업무 파악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그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저는 일종의 뭐 퍼포먼스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아직 그 정권 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좀 그 정권 중반 후반까지 이어져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 저는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각 인선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요. 이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김경수 전 지사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친문 핵심 인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어떤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지방 행정 그리고 국회, 청와대를 경험을 해보신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드루킹 과거의 사건을 이제 운운하면서 잘못된 인사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비난들을 하시는데 뭐 충분히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사명과 복권을 시켜주셨다는 점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말고도 사실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갈 수 있다는 하마평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 계속해서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경쟁을 했던 사람은 다 비명 행사하는 거 아니냐고 네. 하도 비난을 하니까 오히려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수 중용이 되네요. 전 지사라든지 예.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에게 좀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 네.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인사로 인해서 어떤 본인과 경쟁을 했던 사람들은 잘못된다라는 어떤 잘못된 인식도 좀 불식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걸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김기현 의원도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행안부 장관 하마평에 이 김 전 지사가 오른 게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정도도 굉장히 온건한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는 선거관리의 주무부처 중에 하나죠. 경찰력과 우리 공무원 조직이 투개표 및 선거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 유명한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몸통이고 당시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댓글 조작 횟수는 무려 8,800만 회에 달합니다. 그런 천문학적인 댓글 조작의 주범이 선거관리의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다. 그 자체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날인 6월 2일에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사이버 내란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사이버 내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사이버 내란 수괴를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초대 내각 인사로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떤 부처, 어떤 인물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저도 오늘 방금 들었습니다만 박용진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예. 지금 물망에 오른다니까 뭐 그거는 나름대로 하니까 일단 이 지금 민주당 사이드에서의 나름대로 탕평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김경수 전 지사의 행안부 장관 기용도 따지고 보면 친문, 친명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능력 위주로 나는 인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주목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은 1963년 이후로 단 한 명도 문민 장관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네. 6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계속 군인들 군 출신 인사로 지금 국방장관을 해왔는데 가장 큰 폐해가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거면 이 지금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인데 이 문민 장관이 누가 될 것이냐. 그래서
그 진작부터 이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가 바로 민주당의 국방통이라고 할 수 있는 안규백 의원이거든요. 예. 안규백 의원이 5선인데 5선 내내 하면서 사실 국방위를 거의 놓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사고 그래서 영순위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의외로 보니까 지금 안규백 의원이 아니라 김민기 지금 국회 사무총장을 뭐 지금 이렇게 거론하시는 분들도 예. 있더라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12.3 비상계엄 때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이때 상당히 효율적인 통제를 하면서 제대로 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수습,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리고 또 이 김민기 사무총장이 또 이 ROTC 출신으로 장교 출신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하나의 다크호스로 지금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 지금 60년 만에 처음 문민 국방장관이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막 취임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각 인선도 그렇고 이모저모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전할 때까지는 이 한남동 관저에서 지낸다고 해요. 효율성과 이 세금 낭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이 출근할 때 교통 통제를 최소화해라 이런 지시도 나왔고 경호처는 이 열린 경호란 방침에 맞춰서 공개 채용 일정도 취소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이런 일련의 변화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이제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어요. 인수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대통령 같으면 당선되고 나서 한 그 2달 정도의 인수위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네. 기간에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그게 없고 시간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고 대신 이제 그 시설이 그 정비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다든가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열린 경호 문제도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쭉 해온 여러 가지의 과정이에요. 근데 저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정말 조금의 오차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열린 경호를 시도하다가도 결국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가 꽤 많았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이제 초심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예. 그거를 끝까지 변함없이 좀 관리하는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출발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예. 네, 그럼 정상 외교 통상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 추측이 많습니다. 통화 지연이 아니라 축하 유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평론가님 보시기에 통화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과거 같으면 사실은 그날 당일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된 뒤에 5시간 이후에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예.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 당일 아니면 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튿날 뭐 대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즉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4일 오전 6시 21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네. 그러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음 날 정도에는 이튿날 정도는 충분히 그러니까 어제죠 그게 네. 충분히 이제 통화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실제 아마 외교부 같은 데에서는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 하는 걸 빈칸으로 놔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충분히 조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 통화를 좀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 아까 축하 유보라는 표현이 저는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섣불리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후보 시절에 보여왔던 여러 가지의 친중 성향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 백악관이 이 대통령 당선에 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이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좀 이례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 메시지에 담긴 의도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뭐 백악관 당국자가 아니라서 네.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이 표현을 보면요. 공정한 선거를 잘 치렀다의 주체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금 중국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부분은 결국 주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이거든요. 예. 소위 민주당 정부가 진보 정부라고 미국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중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 원활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로 해서 중국이 지나치게 한국의 여러 가지 뭐 간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서 지금 중국 쪽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바로 그 때문에 이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공개 반발이 나왔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겨냥해 간다기보다는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한국의 정권 교체를 빌미로 해서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중 간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각자의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등에 불은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축하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터키에서 열렸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본인이 바로 취임하면 중단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거 안 됐기 때문에 그 때문에 바로 푸틴하고 장시간 통화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는 어제였죠. 중국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중국은 하고 미국이 스위스에서 통상 전쟁을 약간 유보를 했잖아요. 그대로 네. 전혀 진전이 없고 당장 미국 같은 경우 히토리 문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지금 시진핑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 자신의 발등의 불부터 꺼야 되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죠. 그러니까 첫날 통화를 한다는 그런 형식의 얽매이기보다는 내실 있는 통화를 위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식의 자기 이거 한다고 바쁜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뭐 먼저 전화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서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통화를 하자. 그런 뭐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뭐 각자의 사정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상 신호는 이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감지가 됐거든요. 송 변호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통상 대통령 취임식에 이 주한미군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초대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그 6월 4일에 있었던 행사를 취임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취임 선서식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의전의 측면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고 선회를 합니다만은 2017년 5월 10일에 역시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으로 당선되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졌던 취임 행사에는 당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한미 대사도 오지 않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오지 않고 이렇게 미국의 외교 사절이 전혀 없는 상황. 거기에 더해서 지금 만 이틀 하고도 8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SNS로 축하 메시지도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물음표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 추념식에 이 주한미군 사령관은 온 것 같고 관련해서 이 취임 선서식에 이들 요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유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취임 선서에서는 사실 지금의 처한 상황이 매우 긴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10여 명 정도 국회의원, 오부 요인 그리고 이제 정당 대표들만 모시고 이제 취임 선서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임명식으로 우리가 명한 것입니다. 취임식이 아니라 그 이유가 이제 국민 주권자가 대통령을 임명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재헌절에 정식적인 행사를 하는 그야말로 약식 행사이기 때문에 초청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어쨌든 국가적으로 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통화가 연기되는 거냐, 뭐 유보되는 거냐, 뭐 어떤 관계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 지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7월 패키지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지 않겠습니까? 관세와 관련해가지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그 연방 국제통상법원에서 이 직권남용 그러니까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의회에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당한 상태입니다. 물론 항소를 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7월 달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빨리 이것을 결판 나기 전에 빨리 압박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저희로서는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먼저 관세 협상의 결과를 내는 것보다는 일본의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일본을 보고 우리는 시간을 벌어서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만간 통화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 네, 저희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한미 대통령 역대 통화 그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당선 당일이나 당선 다음 날에는 통화를 했고 오늘 이 취임 사흘째인데 오늘 한다고 해도 저 중에는 제일 늦을 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시차와 여러 일정 문제들을 고려해서 아직까지 좀 통화를 조율 중이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좀 납득이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사실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봐요. 지금 그저께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75분간 통화를 했고 예. 어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90분 동안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 러시아, 미국, 중국은 시차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차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조율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6월 1일에 이제 폴란드 대선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전부 다 대문자로 축하 메시지를 올렸어요. 네. 그 정도의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반응은 폴란드에 대해서 했던 것과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서류를 뒤적이다가 입장이 없네요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과연 공고한 것인가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좀 잘 입장이 준비되어 해결되기를. 있는데 빠져 있다고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뒤적거리는 걸 다 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점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빨리 좀 한미 동맹이 안전 궤도에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통화가 언제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 한미 정상회담 언제 열릴지도 관심 사안입니다. 이르면 이번 달 G7 정상회의 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할 가능성이 나오는데 한미 정상의 만남 언제쯤 성사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일단 캐나다에서 지금 6월 15일부터 사흘간 지금 G7 회의가 열리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는 G7 국가가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G7 회의에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지금 호스트 나라에서 초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초청장이 안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15일이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뭐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아마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아마 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의지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월 24일 날부터 지금 나흘간 지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IP4라고 해서 인도 태평양 나라들도 이전 확대해서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니까 초청의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지금 이 두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것이 저는 좀 거기에 갸웃거려지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G7이 열리는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G7 회의에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나토 회의에서도 이게 또 다자간 정상회의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유럽의 안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이 책임져라고 하면서 나토에서 발을 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회의는 일단 패싱을 하고 따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온전하게 한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제적으로 뭐 통상 정책도 그렇고 저희가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이재명 정부의 통상 그 외교 기조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해요. 이걸 저희가 좀 어떤 기조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뭐 이거는 이제 과거의 대통령들도 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구체적인 그 액션 플랜이나 그러니까 실천적인 방안이 무엇인가가 대단히 중요해지겠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과 그 통화한다는 것이 무슨 대단하게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해서 축하 메시지 정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도 지금 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제대로 실행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은 단순하게 우리의 통상 교역 국가가 아닙니다. 네. 동맹 국가입니다. 그리고 6.25 때 남침의 그 한국을 지원해서 한국을 오늘날의 한국이 있게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n분의 1 정도로 취급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익 중심의 실효 외교 저기에 이제 또 미국은 의문을 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미국과 중국 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균형자적인 외교 혹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 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추상적인 표현 말고 자 미국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중립자적인 상황에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 미국도 그걸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까지 특검법 3개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특검법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모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한 의혹을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이 좀 자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이 이제 찬성을 해가지고 3개의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3가지 특검은 그냥 윤석열 부부 특검으로 하나로 뭉쳐도 될 만큼 모두 윤석열 부부와 관련된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게 잘못되면 정치 보복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길지 않게 올해 안에 빨리 해결하고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을 해야 되고 전모를 밝히고 나면 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 그와 관련된 사람들만 여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지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흩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정치적인 보복으로 이어져서 정치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네.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 이어진다고 하면 사회 통합이라든지 어떤 경제 성장에도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 특검과 관련된 것은 국회에서 당이 주도로 하고 대통령은 이 특검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민생 회복에 주력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 특검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점이 이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해서 북한의 어떤 공격을 유도해서 어떤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을 하려고 했다는 이 부분만큼 네. 그리고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의 예산 삭감이라든지 잦은 탄핵 때문에 정말로 비상계엄을 했던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말로 이 당의 현역 의원들을 계엄을 해제하는 이 표결에 참여하는데 이 혼동을 줬던 것이 과연 본인의 어떤 판단 미스인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교감에서 이루어진 건지 이 3가지 점은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3개 특검을 합치면 수사 기간은 물론이고요. 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당초 원안보다도 규모를 더 확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가결이 된 건데 국민의힘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생 수사 공백 우려와 함께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기간을 더 늘리긴 어렵고 사람을 늘려야지 그럼. 그러면 사람을 늘리자 해서 충분히 늘리려고 합니다. 파견 검사만 해도 현재 기준으로도 100명의 검사를 파견받아야 돼요. 3개 특검에서. 검찰청이 한 2개 정도는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민주당이 야당인 때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3개 특검을 합치면 파견 검사 수가 최대 120명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이 김용민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웬만한 검찰청 2개 규모까지도 된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거 특검청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2016년에 있었던 국정농단 특검이 파견 검사가 20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기간적으로나 또 수사 대상으로 보나 더 광범위했는데도 2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까지 합하면 파견 검사가 120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큰 서울 남부지검이 검사 정원이 107명입니다. 지검장과 차장 2명을 빼면 그 휘하 검사는 104명이거든요. 네. 남부지검이 여의도를 관할하기 때문에 증권, 금융과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수사하는 관할청인데 그 남부지검 전체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그 수사의 당위성 이전에 일종의 표적 수사를 위한 특검청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사실 무리가 아닌 상황이죠. 예, 주진우 의원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한테 검찰 인사권이 있는데 별도의 특검을 하는 건 혈세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지적은 굉장히 합당한 지적이죠. 예를 들어서 역대 대통령들이요 취임하고 나면 검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을 지명을 하면 인사청문회 거쳐서 이제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법무부 장관이 자기 취임과 거의 동시에 검찰 인사를 합니다. 지휘부 인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선 검사들 인사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 시간까지 대략 한 2달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자, 그런데
그게 뭐 이게 2달 밀어놓는다고 뭐 그렇게 엄청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검찰에 맡겨도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 내에 뭐 어떤 검사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다시 특검을 하고 더군다나 그 특검을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그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끝없이 이 특검이 끝나고 나서라도 아마 계속 정치보복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전례에 비춰봤을 때 규모가 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예시가 없던 전에 없던 계엄 같은 것도 수사를 하려면 이 정도 규모 특검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네,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 10월 기준 이재명 당시 대표와 관련돼서 투입된 검사가 50명이에요. 2025년 5월 관련해가지고 8개 사건 12개 혐의와 관련해서 5개 재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투입된 검사가 150명이에요.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 명에게 투입된 검사가 150명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죄를 많이 진 거 아니야, 혐의가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다 대장동, 성남FC, 뭐 대북송금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가 뭐 돈 한 푼 받았다는 거 증명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하면 이 4천억의 혈세가 들어가지고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저희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야당과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경청을 해서 좀 합의를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메모드급 특검팀이 본격 가동이 되면 이걸 누가 이끌지 어떤 특검 추천을 누가 하게 될지도 관심이거든요. 지금 3개 특검법안 모두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배제하는 구도라서 이게 정치적 공방을 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뭐 과거에 특검이 10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각각 뭐 중립적 입장에서 뭐 변협이 추천한 경우도 있었고요. 예. 대법원장이 추천한 경우도 있었고 여야가 합의한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또 여야 합의 하에 야당이 추천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뭐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지금 이거는 대법원장 추천으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던 특검법들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갑작스럽게 민주당이 그거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추천으로 바꿔놨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특검이 될 거예요. 이 3개의 특검 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특검이 기간도 길고 투입되는 숫자도 많고 근데 또 특별검사 자체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이 특검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하는 게 적어도 중립적인 평론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보인다. 어느 정도 보여요. 그 방향이 네. 이거이겠구나 라고 하면 그걸 야당에서 정치보복이라고 할 때 과연 국민들의 그 상당수가 그건 정치보복 아니야. 더군다나 특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이 이런저런 수사를 해나가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과거 여러 차례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지금은 여당이지만 그쪽에서 추천했던 특검들이 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아마 이번에도 이 특검은 추천권자부터 비롯해서 이제 그 사람이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 결과 모든 것에 있어서 국민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 추천권이 없고 이른바 이 입법 독주 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퇴장을 했지만 통과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대부분의 법안이 이런 식으로 좀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사실 지금 이제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통과시켰던 이 특검법들도 사실은 야당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왔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뭐 정치적인 명분도 있고 또 정치적인 현실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단독이 가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모습보다는
아무래도 여야의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력이나 막강한 권력 그리고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지금 단독 가반의 그 국회 의석을 생각했을 때는 뭐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권이 영속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020년 선거 때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그러나 바로 불과 3년 뒤에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겸손해야 되고요. 그럴수록 더 민의를 수렴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보다 걱정하는 것보다는요. 당장 발등에 불을 저는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통과된 내란 특검법을 보면요. 거기 앞서 우리 강승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이 군경 등 물리력과 함께 기타 방법을 이용해서 국회 표결을 방해한 의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당사에 머물렀던 국민의힘을 겨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 당시 원내 지도부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당시 가면 미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기tim을 받고 그런 조직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큰 파장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까지 청구될 수가 있어요. 그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란 척결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모든 초점을 모아야 되는데 당내의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다음 주제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히면서 당내 후폭풍을 수습할 차기 지도부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마친 뒤에 새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임기는 6월 30일까지 되어 있지만 그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반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새로운 비대위가 들어설 텐데 그 비대위는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차대로 원내대표 선출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 예고를 한 상황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지금 거취도 궁금해지는데 개파 간의 경쟁이 좀 상당히 치열할 걸로 보여요. 국민의힘 상황이. 아니 대선에서 패배한 지 지금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완전히 그 결과가 확정된 뒤에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 의견들이 나오겠죠. 저는 뭐 이게 뭐 개파 다툼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연스러운 수습 과정의 진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의원들의 다수의 의견으로 저는 정하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은 있지만 원내대표가 없습니다.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이제 새로 선출을 해서 그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하고 어떤 체제로 갈 것인지 앞으로 이제 이 수습 과정을 논의해서 해결하면 될 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경력직으로 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오선 김기현, 나경원 의원, 또 사선의 김도읍, 박대출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 수습 과정에 있어서도 원내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에 임기를 마치면은 뭐 7월 1일에 바로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잠깐이라도 관리형 비대위라도 한 번 더 해야 될 건데 그러면은 새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당헌상의 형식적 임명권도 갖고요. 여러 가지로 중요하게 키를 잡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바라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번 대선 결과와 그다음에 출구조사 또 투표자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답이 나왔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하고 단절하지 못했고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을 제때 잘
잘못됐다고 국민들께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응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거에 민심과 반하는 노선을 견인해왔던 분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원내의 사령탑이 돼야 국민들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좀 거듭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새로운 시선을 갖고 관심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당내 얘기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 등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일부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인물들 쪽에서 비대위 총사퇴나 이 김 위원장 거취 등의 압박을 넣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일부 친한계라고 카테고라이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인의 거취에 대해서 그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총체적으로 당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친한계만 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일부 언론에서는 계파 갈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사람 중심의 갈등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난 6개월 동안 취해왔던 노선을 다소만 톤다운해서 그대로 가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방향은 대선을 통해서 틀렸다는 것이 검증됐기 때문에 180도 바꿔서 다른 노선으로 전환하고 국민들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냐 이 문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어차피 6월 30일에 임기가 끝나는데 기껏해야 한 20일 차입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6월 16일에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 이제 물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임 원내대표가 후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되는 것으로 아마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지금 당내 일부 의원들의 압박에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퇴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은 보류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달 말까지는 임기를 지키겠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보면 자리에 연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만두나 월말에 그만두나 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고 다른 분이 오시는 것이 저는 맞나? 그냥 드라이하게 정치 도의상 대선에 패배했으면 그 세력이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당내 다른 세력이 다시 와서 한번 당을 혁신하고 개혁하고 또 그 당권을 잡아가지고 또 당을 운영하다가 또 그들도 대선에서 패배하면 물러나는 것이고 또 대선에서 선거에서 승리하면은 또 계속하는 것이지 이게 자꾸 패배를 했는데 안 물러나고 내가 이번에 더 잘할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번 조기 대선 왜 열렸습니까? 왜 패배했습니까? 그런 것을 따져본다면 저는 최소한 이 친윤 세력들은 좀 일선에서 후퇴하는 것이 맞고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 친노와 비노 세력이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 중립지대에 있던 계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친윤이든 친한이든 좀 말고 좀 당내 좀 중간 부분에 있는 좀 중진들이 당을 좀 맡아가지고 전당대회를 하고 또 김문수가 됐든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또 나와가지고 그러면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국려지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내에서 릴레이 개헌 반성문이라도 내자 이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의견 중에 하나죠.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그 지지를 어떻게 다시 받을 것인가. 그야말로 백가쟁명식의 이제 그 주장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씩 그 새로운 지도부가 그것도 실천해 나가면 또 그렇게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